바쁘다, 바빠.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과학의 대척자들인가? 에휴, 양나들아! 울리지 말고, 저기 조각상이랑 실험자도 뒤쪽으로 밀어둬야 해. 쌤 곧 오신다. 하고 있잖아. 아, 힘들어. 그냥 교실에서 수업하면 될 뜻인데, 왜 굳이 과학실까지 와서 이 고생이냐? 내 말이. 그나저나, 야, 힘 좀 더 써라. 휴, 그럼, 여기 실험대만 치우면 정리가 된 건가? 얘들아, 안녕. 즐거운 과학 시간이로구나. 안녕하세요. 간만에 과학 실험실에서 수업하게 됐구나. 정돈도 잘 돼 있는 게 다들 수고했다. 그럼 산뜻하게 시작해볼까? 쌤, 근데 오늘은 왜 과학실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어? 그건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과학의 역사. 쌤은 항상 과학실이 지저분해질 때쯤 되면 우리 반 수업을 과학실에서 하잖아.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업했잖아. 이거 우리만 구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이번 공부 내용이 과학실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중에 마침 과학실이 지저분하길래 공부하는 김에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하자는 거였지. 평소에 너희가 말썽을 피우기는 하지만 절대로 의도했다는 둥 그런 오해는 하지 말거라. 사실 나는 여기 있는 인류 역사상 거의 보물 같은 과학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위대한 숨들이 느껴져 다시 한번 자연과 과학 탐구의 열정이 샘솟는다. 너희들도 그런 것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셨군요. 게다가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쌤, 저기 보일, 뉴턴, 퀴리 부인 같은 사람은 과학자이지만 저기 저 조각상들은 그래, 아까 옮길 때 보니까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그리고 탈레스는 또 누구냐? 위대한 고대 철학자들이지.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여 년 전에 철학자들인데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물질 그리고 원소에 대해서 최초로 학문적 탐구를 했던 사람들이지. 물론 대부분의 학설과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결과의 옳고 그름보다는 자연을 보는 시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꾸었다는데 의의가 있답니다. 조금 뒤에 그 내용도 알아볼 거야. 물론 그 전에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순서대로 정리하자꾸나. 지난번에는 주로 물질의 겉모습, 상태와 상태 변화를 배웠지. 이번에는 물질의 속모습, 즉 물질의 구성 성분과 구성 입자 등을 배우게 된단다. 지난번 물질 부분 할 때 쌤이 원자와 분자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그건가? 근데 구성 성분이라면 원자, 분자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는 무슨 법칙 같은 거 엄청 배운 것 같은데? 그때 띠리가 법칙과 공식 때문에 꽤나 고생했던 모양이네. 사실 수식은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 게 아닐까? 좀 더 차분하게 봐야 할 것 같구나. 그건 그렇고 이번 내용은 옛날 이야기 위주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등을 알아볼 건데 꽤 흥미로울 거야. 옛날 이야기? 쌤, 옛날 이야기라고 해봤자 과학의 역사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좀 뒤에 들어보고 판단하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자연계의 수많은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라는 건데 그 기본 성분으로서 원소라는 것을 배울 거야. 그런데 이 원소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한 두 단계 정도를 먼저 알아둬야 하는데 바로 물질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 종류별로
나누는 거란다. 일단은 자연계의 물질들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거야. 성분에 따른 분류?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배운 것도 있지? 아, 근데 쌤, 저기 원소는 1학년 직권 공부할 때 좀 배웠던 거잖아요. 사용은 돼서. 그런 거 했었냐? 그래, 그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물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지각할 때 구성 원소라고 해서 잠깐 배웠지? 근데 생각이 나네. 다들 하도 궁금해 하길래 교과 과정상 2학년 거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소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기 각각의 뜻 정도만 알아보고 저걸 전부 다? 원소는 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근데 저기 화합물이란 것은 뭔가 합쳐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종류인가? 얘들아, 점점 간단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너는 아직도 쌤이 간단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엄청나게 길지는 않다는 거야. 자, 얘들아 이번에는 진짜 간단한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나누어서 순물질과 혼합물만 먼저 얘기해보자꾸나. 그럼 나머지는 쌤이 정리할게. 그럼 한 번만 더 믿어볼까? 그러니까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일 거니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 그럼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겹쳐 있는 거? 그래, 간단하게 잘 표현했다.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정리했으니까 화답하는 의미로 혼합물 쪽은 쌤이 얼른 간단하게 정리해주마. 예, 저기 혼합물의 분류에서는 균일이라는 말의 뜻만 알면 되거든. 균일하다는 건 여러 가지 성분 물질이 골고루 섞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인 것이고 예로는 용액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설탕, 수용액 등이 있단다. 당연히 불균일은 골고루 섞이지 않은 것이지. 예로는 우유, 흙탕물, 암석 등이 있어. 물론 자세한 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 순물질의 경우는 뒷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알아보자. 우선은 원소든 화합물이든 순물질인 것은 맞아.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 그건 그러니까 화합물은 원소와는 다르게 여러 성분이 합쳐진 건데 한 종류처럼 되었다? 그럼 화합물이라는 건 순물질인 척 하는 거? 너는 무슨 신종물질을 발견한 거냐? 물질계를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신선하기는 하다만 순수한 척은 아니야. 화합물은 원소와는 다르게 그 속에 여러 구성 성분이 있지만 화학 변화라는 게 일어나서 한 종류의 물질이 된 거야. 물론 구성 성분들의 성질은 사라지지. 화학 변화? 한 종류? 화학 변화는 3학년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런 변화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대신에 그 변화로 인해 생긴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자꾸나.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한 물질이지. 바로 물이란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화학 변화를 거쳐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합물이다. 물? 물이 순수한 게 아니었다니. 어이구. 화합물도 순물질에 포함되잖아. 이렇게 순물질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원소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만 남았구나. 그럼 그 전에 아까 말했던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 옛날 이야기? 그럼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네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래도 일단 들어는 봐야지. 먼 옛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가끔 지금 궁금해지거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겠지만 다른 뭔가가 없었을까? 옛날은 거의 원시 시대 수준이니까 그런 거는 생각했을까요?
마치 너처럼 말이냐? 물론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신이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변화도 그저 신의 뜻이라며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했겠지. 근데 몇몇 성각자들, 특히 기록으로 전하는 바에 더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계의 다양한 변화를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이건 사실상 과학적 합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단다. 쌤, 그럼 그 고대 철학자들은 어떤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나요? 제발 그 법칙 같은 거는 이제 그만 봤으면. 근데 대부분 잘못된 학설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까 잠깐 말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틀린 걸로 간주하니까 뭐 법칙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하지만 물질에 대한 생각, 즉 물질관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과학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되니까 각각 간단하게 알아볼 거야. 그럼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탈레스의 주장부터 알아보자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다. 즉 모든 물질이 기본 원소인 물로부터 변화해 만들어졌다는 일원소설을 주장했단다. 그럼 세상 모든 게 물이 변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런 위대한 철학자가 세리 같은 생각을. 저는 탈레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얘들이 평상시에 저를 물러볼 때가 많아요. 당시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대에 오로지 주변 물질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깊은 사고, 사색으로부터 나온 주장인 거지. 그럼 왜 물을 기본 원소로 봤을까? 우리 생명체 내 수분이 보통 60에서 70%이고 무생물이라 해도 수분은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물과 관련이 있는 데다 마침 물의 상태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 변화 등과 같은 현상을 보고서 물이 다른 물질로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고 보면 물 없이는 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 야야, 그런 식이면 공기도 중요하지. 생물이 숨쉬는데 공기가 없으면 나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주장도 꽤나 많고 복잡했단다. 할레스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기본 원소를 물로 또는 공기로 또는 추상적인 수로 주장하기도 했거든. 특히나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을 주장했는데 이 학설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하는데 만약 궁금하다면 쌤이 기꺼이. 쌤, 지금도 진도가 좀 느린데 우선 진도를 맞추고 이후에 보충을. 저는 아까부터 궁금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과학의 역사를 쫓아가 보면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랍니다. 고대 학문과 철학의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 고대의 학문의 어떤 분야든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과학 분야로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주로 엠페도클라스라는 학자의 이론을 수용하고 이를 확장, 발전시켰는데 만물을 물, 불, 공기, 흙의 기본 4가지 원소의 변화로 설명하는 4원소설이란다. 그거 물, 불, 공기, 흙이라면 캡틴 플래리, 캡틴 플래리. 수업 듣는구만. 드디어 너희들과 쌤의 공동 관심사가 하나 발견됐구나. 극 신나는 주제가에는 쌤도 추억이 돋는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마저 알아보자꾸나. 네, 그래야지요. 야, 근데 쌤 나이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에 기본 4가지 성질 중에 어떤 2가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기본 4원소 중 하나로 정해지고, 만약 한 성질이 바뀐다면 원소가 바뀔 수 있다는 원소 변환을 주장했단다. 근데 이 주장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꽤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바로 연금술의 등장이야.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철과 같은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당시 연금술사들이 사용했던 보통의 화학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 당시 연금술의 실험은 매번 실패로 끝나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심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도 있었는데, 연금술사들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발견하였고, 또한 실험기구를 개량하는 등 물질과학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는 점이지. 그 잘못된 학술 때문에 여러 모두 피해가 컸다던데,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금술에 집착했을까요? 야, 근데 진짜로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대박 아니냐?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세가 대단했던 터라 연금의 과정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였고, 거기다 황금에 대한 개인의 욕심이 더해져 생긴 그런 비극이라고나 할까? 근데 사실 쌤도 가끔씩은 연금술이 사실이었으면 하거든? 예? 그럼 쌤도 황금에 욕심을... 철이나 얼고 같은 것을 고귀한 금과 같은 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쌤은 연금술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단다. 왜 저를... 그런 연금술... 쌤은 이미 연금술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에는 추상적인 의미가 많아. 그것 때문에 해석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걸 이제 맞다, 틀리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특히 그 4가지 원소는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자꾸나. 그럼 다음 이론을 알아보자. 여기서는 앞선 철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주장을 펼친 사람이 나온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인데, 물질을 쪼개어 나가면 나중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즉 원자가 된다고 하는 원자론을 완성했단다. 즉, 그는 자신의 스승의 이론을 좀 더 다듬어서 물질 세계를 원자와 진공으로 설명했단다. 야, 원소랑 원자랑 서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원소 얘기에서 갑자기 다른 게 나오네? 일단은 좀 더 들어보자. 나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한참 원소 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원자가 나오니까 혼란스럽지? 먼저 원소와 원자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넘어가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물질, 즉 그 종류가 한 가지라는 것이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크기가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지. 종류와 크기? 그럼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굳이 구별할 필요를 못 느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질은 무한히 쪼개지는 거니까 원자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진공을 아예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구별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원소뿐이니까. 반면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의 성질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종류가 다른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 같은 원자들이라도 위치와 배열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원소 개념과 시대를 앞서는 현대화학적 주장을 한 셈이란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데모크리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선배격으로 오늘날의 현대 원자론의 기초를 닦은 셈인데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론을 무시했고 나중에 중세 시대에는 종교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만 인정했기 때문에 근 2000여 년 동안 철저하게 그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나중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것 같은데 데모크리토스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이리 가치를 않았을 거 아니야. 잠깐 얘들아, 그 당시 상황을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돼. 깊은 학문적 사유로 훌륭한 이론이 나와도 그걸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이나 도구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종교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쪽을 인정, 수용한 이유는 그 학문 체계가 유신론적이었고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무신론적이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학계에서는 데모크리토스 쪽이 진공을 인정하면서도 설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당시의 주류 학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학문적으로 인정을 안 한 거야. 하여간 역사보다는 과학에 초점을 맞추면 워낙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아리스토텔레스 연속설, 물질은 무한히 쪼개진다. 데모크리토스 원자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옳은 이론일까? 물론 지금은 데모크리토스가 기초를 다지고 곧 나오게 될 볼턴과 현대 과학자들이 완성한 원자론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단다. 자, 그럼 저 먼 옛날 고대로의 시간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좀 가까운 과거 17세기에서 18세기로 가보자.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과학이 학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바로 근대 과학의 거인들이 나오거든. 자연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보면 고대 쪽이 주로 사고와 사색만으로 이루어진 이론인데 반해 근대 과학은 철저하게 실험으로 검증하는 합리적인 체계로 만들어지는 이론이라는 거야. 근대 과학? 과학?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닦은 선구자에 해당하는 오일이란다. 오일은 물질과 물질의 변화를 탐구함에 있어서 예전에 만연했던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모두 제게 오로지 엄격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론만 인정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했다. 오일은 다들 기억나지? 오일이라면 당연히 오일의 법칙이죠. 기체의 부피와 외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내가 먼저 말할 건 그건 나도 하는데. 오일의 업적은 오일의 법칙뿐만 아니라 바로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주장했다는 거야. 즉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4원소설을 부정하고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는 실체라고 정의했지. 지금 현재 너희가 배우는 원소의 정의와 거의 같단다. 그리고 나중에 원자 부분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후배 학자들이 고대 원자론을 부활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단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부정했다면 그때는 종교 탄압 같은 걸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 위대한 갈릴레이도 탄압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굳이 연구를 해서 매를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공부 안 해도 되고. 글쎄다, 당시 화학자의 연구 분야가 종교 교리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과학자들 대부분이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그들의 연구 이유조차도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여겼다고 하니 오히려 국가와 종교계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저런 이유로 과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일을 위시한 현대적인 사고방식의 과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물질과학의 지식도 꾸준히 축적돼서
사원소설이니 연금술이니 하는 것들은 이젠 구시대의 유물 같은 것으로 여겨서 서서히 배척되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대 화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서 이때는 여러 의견으로 혼란스럽기도 했단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도 이런 혼란을 마무리 지어줄 물질과학의 끝판왕을 기다리게 된단다. 끝판왕? 과학계에서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라서 표현이 좀 과했다만 바로 라부아지에의 등장이다. 보일이 현대과학의 기초를 닦았다면 라부아지에는 과학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거야. 그의 업적은 앞선 물질관의 역사에서 봤던 수많은 오류들과 잘못된 이론을 정상화시켰는데 보일의 방법보다 수학적으로도 더 엄밀한 실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중구난방식이던 물질이론을 종합하고 체계화, 학문화시켰다는 점이야. 현대과학을 거의 완성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는 이유가 전부 라부아시에 때문인 건가? 그게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또 과학실을 전반 청소를 근데 1위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결국 과학이 제대로 된 학문이란 반증이기도 하겠구나. 하여간 라부아제가 이룩한 학문적 성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소 개념의 확정이란다. 보일의 원소 개념이 근대적이긴 했지만 실험적 검증이 없었는데 라부아제는 원소 개념을 확정하고 실제로 33종의 원소를 발표했다. 당시로서는 엄밀한 실험과 검증을 거친 거지만 그 중에는 사실 틀린 것도 있었어. 그렇지만 뭔가 애매한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오직 실제 물질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이 과학을 한층 발전시킨 계기가 된 거란다. 지금은 우리가 원소 위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라부아제가 고대 이론의 잔재를 모두 없애게 되는 결정적인 사례로 소개하마. 라부아제는 당시 잘못된 연소 이론의 오류를 검증하고 있었는데 당시 금속의 연소 실험을 통해서 물질이 타는 것, 연소는 플로지스톤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기 중 산소와 화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미 알려져 있던 물의 생성 과정도 다시 실험한 거야. 금속의 연소와 물의 생성? 물이 원소가 아닌 것은 아까 말했었지. 그건 바로 라부아제가 연소 과정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다는 거야. 즉, 수소를 적당한 조건에서 연소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단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외 다른 누구이든 간에 물이 기본 원소라는 고대 이론은 모두 풀렸다는 결정적인 변화가 되는 거지. 그 외에도 라부아지에의 업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화학물질의 이름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리고 호흡연 등이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새로운 단어로 해서 따로 배우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자.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정한 거란다. 근데 이거 역시 중3 과정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한 소개 정도로 끝낼 거야.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뭘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질량이 보존된다, 안 변한다 라는 거겠지? 오, 그런 것 같다. 웬일로? 1위가 핵심을 잘 짚었구나.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 전과 후에 물질들의 총 질량이 항상 서로 같다라는 거야.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물론 더 간단한 내용을 당시 학자들이 몰랐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만 저희도 사실 그게 좀 사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총 질량은 보존될 거라고 추측하고는 있었지만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 특히나 변화 전후에 기체가 참여하는 경우라면 변화 전후에 물질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도 없었어.
여기서 라부아지의 탁월한 점은 기체가 포함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밀폐된 용기 내에서 실험을 거듭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해 질량은 보존된다는 불변의 법칙을 확정했다는 거지. 기체가 발생할 때는 밀폐 용기에서 실험? 간단하지만 기발하네. 그리하여 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칠판에 간단하게 요약할 테니까 잘 정리해 주도록 해라. 그러고 보니 플로지스톤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 물론 자세한 것은 중상과정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울 때 알게 될 거야. 됐어. 물질관의 변천사. 다들 정리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현재의 원소 체계 118종 원소는 저 사진 속에 수많은 학자들의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와 그래도 끊기지 않은 연구 노력 덕분에 그렇게 완성된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자꾸나. 우리가 과학실에서 수업하는 이유가 오! 기나긴 수업도 끝나고 과학실 이제 안녕. 너는 물음표의 의미를 모르니? 아마 다음번 과학실 참고도 우리가 이 탄에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지?